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6년 1월 26일 약 한 5년 정도 지났죠. 57기 58년생 여자분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거 이력을 쭉 보시면 처음에는 자가였습니다. 채무자 수유로 2002년에 12년도에. 근데 이때 이제 아마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집을 처분하거나 경매당하고 12년에서 2012년에 13년 사이에는 보증금 3천에 월 65만원으로 이제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13년부터는 점점 어려워지니까 보증금은 떨어지고 월세는 올라가고 이런 구조였죠. 천에. 그래서 2014년에 2014년 약 10년간 어디 시장에서 숭려복, 뭐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이겠죠. 우리나라 양대 의류시장이 동대문하고 남대문이죠. 뭐 평화시장, 동평화, 청평화 뭐 있고, 남대문, 뭐 아동복, 그쵸? 숭려복, 신사복. 보증금 1,300에 월 88만원. 조그만 매장 같아요. 자영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운 게 이거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뭐 다시 옷을 팝니다. 아르바이트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실적에 따라서 뭐 가져가거나 아니면 시간제로 하거나. 이제 소득이 이제 뭐 그냥 근근히 반값 내고 먹고 살 정도죠. 지급불능이 2012년입니다. 배우자의 가정경제에 대한 방관으로 채무자가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게 하여 의료 도소매업을 시작하였으나 운영부진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현재 배우자도 중풍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개인회생을 시도했으나 실패 후 파산에 이르렀습니다. 중앙법원에다가 이제 회생 신청한 게 나오죠. 월 변제금 56만원으로 한 10회 정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공인중개사시고요. 그 다음에 딸 둘이 있습니다. 딸이 그나마 이제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생계에 어떤 큰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동거하고 있죠. 첫째 딸하고. 그 다음에 1억 1,733만원이고요. 뭐 사업 운영자금, 생활비, 채무 변제, 돌려맡기기 하여튼 다양하죠. 다중채무자의 특징이죠. 뭐 돈 들어오면 바로 그냥 뭐 n분의 1로 다 빠지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빚 갚고 이자 내고 이러면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부채가 아주 눈덩이처럼 거의 한 1년에 2배 정도, 1.5배에서 2배 늘어납니다. 사실은 먹고 기본적으로 소득이 충분히 않은 상태에서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요. 환가재산은 없었고요. 채무자 명의 재산도 없습니다. 5년 동안 처분한 재산이 이제 눈여겨봐야 되죠. 혹시 여기서 은닉한 재산, 일단 보험은 56만원 생활비,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라가 하나 있죠. 2012년 9월 27일 2억 4,800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사용 내역은 새마을금고 근저당 1억 1,000만원, 개인 채무자 2천, 3천, 1,500, 남대문 거래처에 대금 결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빌라 2012년 3월 15일, 이건 좀 보험에 팔은 거죠. 1억 7,300. 시누이 남편의 부탁으로 명의신탁으로 수여하던 중 그 시누이 부인에게 이전했습니다. 결국 이제 명의신탁 재산을 원상회복한 거는 사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뭐 대부분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좀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판례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행위로 안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게 문제죠. 개인 채무 2천, 3천, 1,500 갚고 거래처 대금 결제야 뭐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죠. 그 사람들이 뭐 악의일 리도 없고, 내가 옷을 대줬는데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의죠. 대부분. 다만 요 개인 채권자들이 과연 악이냐 선이냐, 2천, 3천, 1,500 금원이 작진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 채권자들하고 이제 어떤 형평성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이 채무는 거의 갚은 적이 없는데 집을 팔고, 이 개인 채권자들은 5,500 받아갔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나와죠. 채무자 부동산 처분 내용 및 자금 사용처 2억 4,800, 새마을금고 1억 1,000, 개인 사채 6,500, 그쵸? 2012년경 매도 당시 채무자는 지급불능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실제 폐업 시점은 2014년입니다. 고율의 개인 사채를 변제한 행위는 채무자로서는 당시 불가피하였으며 일부 자금은 사업을 지속하게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부인권 행사의 소극적 요건,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제인은 부인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이게 참 채무자를 봐줄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전개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다만 이제 너무 무리한 객관적인 시점이 폐업 시점이 2014년인데
2012년 경우에도 사실 지급불능 시점이라고 보여질 여지도 있지만 결국은 부인 청구를 좀 안되는 방향으로 잡았을 때 이런 논리를 잘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하여튼 뭐 그 당시엔 이런 식으로 부인 청구를 포기했고, 이 부분은 결국 만약에 결재권자인 판사가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부인 청구하라고 하면 또 소송을 할 수도 있죠. 사실 애매한 시점에서는 반지인이 진다고 봐야죠. 명확한 게 없으니까. 상대방이 선의 악의를 입증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이 당시에 워낙 뭐 그냥 지급불능이 아주 명백하면은 뭐 다 부도 나고, 그쵸? 그런 상태는 모르고, 아니면 그 부동산에 막 가압류가 덕지덕지 붙어서 어차피 그러면 개인 사채는 변제를 못하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평화로운 상태에서 그냥 집을 팔고 개인 사채를, 이게 이자가 너무 비싸요, 그쵸? 팔았다. 나머지 금융권 채무는 뭐 벌면서 갚으면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건 또 선이죠. 아니, 사행위가 아니죠. 자, 이 빌라는 한번 보겠습니다. 신우이 남편. 신우이 남편은 뭡니까? 그러면 사돈이죠. 사돈인가요? 사돈이죠, 사돈. 사실은 신우이 남편은, 남편하고는 천안 매부간이죠. 그렇죠? 천안 매부간입니다. 매제간. 신우이 남편이 2002년 4월 3일 취득 후 소유하던 중 7년간 보유하다가 채무자가 1억 4,500원에 매수하였으나 이는 진정한 매매가 아닌 요 신우이 남편이 부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일종의 명의만 신탁해 놓은 거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우이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 신우이 남편한테 간 게 아니라 신우이한테 매도했어요. 명의 신탁 부동산이 원상회복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우이는 다른 사람이 1억 8천만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게 재산 은닉성 명의신탁 회복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자의 진술이 신빙성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동산을 매도해 현재 이를 채무자 내지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고요. 뭐 파산 면책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옛날부터 채무자 진술대로 명의신탁 부동산이 원상회복 이전으로 부인권 행사는 불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위로 올라갔는데 정확하게는 2번.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 경임이 권리관계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2억 4천. 근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쵸? 이렇게 쭉 있습니다. 10억. 1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억인가요? 이거 1억. 이거 오타 났네요. 1억입니다. 1억. 공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그쵸? 배우자도 대지, 임야, 목장용지 등 6필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어디 지방에. 뭐 강원도 아니면 제주도겠죠? 목장용지. 그래서 공시지가는 2억 4천인데 이거 실제 시가는 뭐 한 두세 배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채무자 내지 배우자의 경제적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아니고, 배우자 전소유자가 사슴농장을 운영한다고 하여 4,500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승계하여 매매시 정상키로 약정한, 일종의 대물변제를 받은 거예요. 사슴농장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자 근저당권 승계해서 너가 갖고 가라. 6필지 부동산에 대해 전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 중입니다. 사행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면 이제 가압류 중인 거를 매수한 거죠.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중이고, 전소유자 채무자로 하여 공동담으로 총 6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담보가 10억 맞나요? 그러면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만, 100만, 1000만, 억. 10만, 100만, 1000만, 억. 6억. 10억 맞네요. 근저당권이 10억 맞네요. 공시지가 2억 4천이 근저당권이 10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인 부동산이죠. 따라서 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배우자가 빌려준 4,500만원이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하거나 매도한 빌라의 자금에서
유출되었을 경우에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으로 환가 가능성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6필지 모두 12억 원 이상 매매가격이 형성되어 잔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제인은 환가를 환가할 수도 없죠. 아울러 추후 배우자가 파산 신청을 할 경우에 배우자의 채권자들이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죠. 그래서 배우자의 재산은 더군다나 이제 경제적 위기에 몰리거나 채무가 많은 배우자의 재산은 파산 절차에서 함부로 환가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마 또 발표할 기회가 있는데 저도 이제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판사님한테 이제 주의를 들은 경험이 있는데, 근데 벌써 그게 2016년인가 17년 벌써 한 몇 년 됐네요. 그렇죠? 아주 특수한 사례였는데 저는 이제 환가에 성공하고 배우자의 파산 관제인은 뭐 한 푼도 못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동시에 들어왔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남편만 먼저 들어온 거예요. 모든 재산은 사실 남편 건데 빌라가 용산에 있는 빌라가 한 4-5채가 배우자 명의로 돼 있어요. 가정주부인데. 그래서 이제 뭐 환가를 했죠. 환가를 했는데 배우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환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이 결국 배우자도 나중에 한 7개월인가 1년 후에 파산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 배우자의 재산이 환가의 위험성,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교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원상회복 이전은 부인권 행사가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배우자 부동산, 경제적 위기에 몰린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환가는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사건, 그쵸? 이 보고서도 아주 상당히 충실하게 작성된 거죠. 그쵸? 지금도 열심히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더 열심히 할 때죠. 이때는 2016년이죠. 그쵸? 이때가 이제 아마 파산 관제의 전성기였을 거예요. 그쵸? 전성기 2016년도가 12년도에 이제 제도 개선을 하면서 12, 13, 14, 15, 16 5년차 때죠. 그쵸? 근데 이때 17년부터 이제 사건도 줄어들면서 좀 내리막길이죠. 17, 18, 19, 20, 21 그쵸? 아무튼 이건 되게 중요한 케이스니까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방어 논리를 채무자들 입장에서 방어 논리를 펼 때도 중요한 거죠. 이 명의신탁 부동산의 원상 회복, 그 다음에 요 개인 사채, 채무 초과가 아닌 상태에서 개인 사채를 변제했는데 왜 이게 부인권 행사를 조각시켰는가, 이런 부분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한번 이 케이스를 비록 이제 보고서만 남아 있어요. 지금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유추하고, 그렇죠? 판사님은 판결만 남듯이 관제인은 이제 보고서만 남습니다. 물론 기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이 보고서 하나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쟁점에 대해서 개인 파산 관제의 쟁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법리적 쟁점을 해설하거나 사실관계를 분석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죠. 예. 하여튼 되게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네이버 지식인 오픈백과에 제가 해놨는데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869번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오픈백과에 있습니다. 오픈백과 2016년 5월 23일 15시 41분에 올렸네요. 이게 벌써 올린 게 5년 전이죠. 5년 전. 조회수는 별로 없죠. 175. 그렇죠? 아무튼 되게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